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저 값싼 조립 라인일 뿐이에요. 2022년 뉴욕 월스트리트 글로벌 투자 전략 컨퍼런스장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발표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의 시니어 애널리스트였고 그의 리포트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한계와 미국 주도권 회복 전망. 그는 스크린에 띄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뭡니까? 메모리는 그저 저장 장치일 뿐입니다. 진짜 두뇌 진짜 혁신은 미국의 인텔과 엔비디아에서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한국은 뒤처질 겁니다. 회의장에 모인 20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싸고 빠른 제조 능력은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 혁신은 없는 나라.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 회의장에 있던 애널리스트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보고서를 폐기했고 나머지 절반은 조용히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월스트리트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로버트 스튜어트입니다. 뉴욕에서 15년간 투자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를 분석해왔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 중 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리포트 하나면 기업의 주가가 요동쳤고 제 말 한마디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어요. 그런 제가 3년 전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아니, 오판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오만하게 말이에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대를 오가고 있었고 시장에선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얘기네. 저장 장치 만드는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뭘 하겠어?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로버트, 삼성 리포트 어떻게 쓸 거야? 요즘 HBM 기술로 시장이 들썩이던데. HBM? 그거 그냥 메모리 칩 여러 개 쌓아놓은 거잖아.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 난 비중 축소 의견 낼 거야. 진짜? 근데 엔비디아가 삼성 HBM 쓴다는 소문도 있던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엔비디아가 진짜 중요한 기술을 한국 회사한테 맡기겠어? 말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명확한 공식이 있었어요. 미국은 혁신하고 유럽은 디자인하고 일본은 정밀 제조하고 한국과 대만은 대량 생산한다. 그게 글로벌 산업의 질서였고 그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더 박했습니다. 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값싼 노동력으로 티셔츠와 신발을 만들던 나라. 물론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대량 생산하는 능력 덕분이었죠. 한국은 OEM 공장이야. 자체 기술력은 없어.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대부분 동의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발표하는 신기술 뉴스를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또 세계 최초래. 근데 상용화는 언제 하는데? 연구소에서 만든 거 홍보용이지 뭐. 그런 우리의 냉소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 삼성전자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HBM3 양산 계획과 함께 향후 5년간 반도체 연구 개발에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대한 로드맵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0조? 허세 좀 그만 부리지. 결국 몇십 조도 안 쓸 거면서.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어요. 저는 그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거품이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물릴 거야. 제 확신은 2023년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와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엔비디아가 왜 삼성을 선택해? 제임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로버트, 내가 틀렸나 봐. HBM 기술 생각보다 엄청난가 봐.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용으로 삼성 카드를 쓰는 거겠지. 하지만 제 예측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구글, 아마존까지 앞다투어 한국산 HBM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분석 능력이,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HBM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야? 그냥 메모리 칩 싸는 건데?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HBM 기술이 뭔지, 왜 그게 중요한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 기술을 독점하게 됐는지 조사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 칩을 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수십 개의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를 수만 개의 전선으로 이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기술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망가지는 말 그대로 예술 수준의 공정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을 10년 넘게 연구하고 투자해온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는 저부가 가치 산업이라며 손을 뗐을 때 한국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을 냈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7만 원을 돌파했고 제 포트폴리오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제 동료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버트, 너 아직도 삼성 안 샀어? 나 작년에 사서 벌써 30% 올랐는데. 난 SK 하이닉스도 좀 담았어. 이것도 미친 듯이 오르더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뉴욕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술에 집착했는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그들은 공장이 아니었어.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여름,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회의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투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아시아 시장 분석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아시아 기술주 투자 전략이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니까요.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 독일인 투자자가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 당신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빠져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주가가 7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건 분명 거품이에요. 곧 조정받을 겁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한 영국인 펀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거품이라고요? 로버트, 당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이제 시작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HBM 시장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올해만 삼성 실적이 전년 대비 300% 성장 예상인데 그걸 거품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300% 성장?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지나친 추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순 없어요. 또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로버트, 당신 요즘 시장 안 보나 봐요. 챗GPT 열풍 알죠? 인공지능 학습에 HBM이 필수라는 것도 알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물량 더 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인데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제임스가 뒤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기술주가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10만 전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솔직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어요. 마치 제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말이죠. 한 홍콩 출신 펀드 매니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0만 전자가 불가능하다고?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를 넘는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기할래요? 1년 안에 10만 원 가면 당신이 저한테 $10,000 주는 거. 어때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요. 받아들이죠.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회의장에서 몇몇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미쳤어? 왜 저런 내기를 받아들여? 왜? 난 확신해.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건 너야. 너 정말 시장 흐름 하나도 안 보고 있구나. 무슨 소리야? 로버트,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 봤어? 이사회에서 이미 삼성 비중 20%로 늘렸어. 근데 너만 혼자 반대 의견 내고 있다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미? 언제부터? 2달 전부터. 너만 모르고 있었어.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이었죠. 설마 정말 10만 원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 후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을 돌파했어요.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라. 제발. 하지만 시장은 제 기도를 비웃었어요. 2023년 가을 삼성전자는 마침내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만 전자.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말이 현실이 된 거죠. 그날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런던 회의에서 내기를 했던 홍콩 펀드 매니저였어요. 로버트, $10,000 입금 부탁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 제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회사 내부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임원회의에 소환됐습니다. 상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자네 올해 성과가 형편없네. 특히 아시아 섹터에서 손실이 크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정도가 아니야. 자네가 팔라고 한 종목들이 전부 폭등했어. 반대로 사라고 한 종목들은 다 빠졌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자네 작년부터 계속 비중 축소 의견 냈지? 그 의견 따랐으면 우리 회사 손실이 수억 달러야. 다행히 이사회에서 무시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로버트, 자네 이번 분기 보너스는 없어. 그리고 내년 평가 때까지 이 상황 만회 못하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야.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15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비웃는 표정, 무관심한 얼굴.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맨해튼 거리를 걸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삼성 로고가 떴어요. 그 밑에는 10만 전자 달성,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한국 뉴스 헤드라인이 영어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본 게 아니라 제 편견을 본 거였다는 걸. 저는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제 오만함을 본 거였어요. 10만 전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죠. 상황을 만회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2023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10년 전 한 번 와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공항부터가 미래 도시 같았죠. 자율주행 셔틀과 로봇 안내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좌석에 앉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3전 더 탔어? 어제 98,000원에 10주 더 샀어. 너는? 나는 하이닉스. 얘도 미쳤어.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형 HBM 수주 소식 들었어? 엔비디아가 내년 물량 2배로 늘린대. 미쳤다. 그럼 실적 더 터지겠네. 나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또 사야겠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반도체 기업 실적과 수주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삼성이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인대. 맞아. 우리 엄마도 삼성 주식 가지고 계셔. 우리 집 전세금 마련한 것도 삼성 덕분이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삼성전자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국가 경제의 중심이었고 가족의 미래였으며 자신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렸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증시 좋으니까. 그럼요. 손님들 지갑이 열렸어요.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삼성 주식으로 차 한 대 뽑았어요. 삼성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건 연령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50대 아저씨부터 20대 청년까지, 심지어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까지도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증권사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증권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로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있다며? 12조는 나온다던데. 12조요? 저는 15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내일 또 오르겠구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개인 투자자가 많지만 이렇게까지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진 않았거든요. 한국에선 주식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메인 뉴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고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12조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12조라면 연간으로는 40조가 넘는 거였죠. 제가 1년 전에 분석했던 수치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봤구나. 다음 날 아침 실적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했어요. 10만 원을 훌쩍 넘어 10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12조가 넘는 분기 실적이라니.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폭발적인 도약이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12조 나왔다. 15만 전자 간다. 잠들면 돈이 복사되는 마법. 삼성 믿고 버텼다. 이제 내 집 마련 보인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 저는 그중 한 댓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잠들면 돈이 복사된다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었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정말로 삼성에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게 분명했죠. 그날 오후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삼성전자 12조 실적 달성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200만 원 벌었어. 진짜? 축하해. 나도 150 벌었어. 오늘 저녁 내가 쏠게. 저는 그들의 기쁨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움, 후회, 그리고 경외감. 이 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국 기업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이해였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내가 놓친 가장 중요한 퍼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경쟁력은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리포트를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평택 공장을 가봐야겠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건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그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잠들면 돈이 복사된다. 이제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였어요. 2023년 12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때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서울에 있었거든요. 같은 기술 산업 중심지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열리는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하는 거였죠. 저는 직접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입에서 삼성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간담회 당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미래형 디자인에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이런 문구가 떠 있었어요. 파워드 바이 삼성 메모리.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 삼성 메모리가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구동한다고 당당하게 써놓은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로버트, 저거 봐.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회사가 여기 당당히 적혀 있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문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00여 명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무대에는 젠슨 황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 차림이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칩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H100, H100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칩이에요. 근데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HBM 메모리 이미지가 떴어요. 바로 이겁니다. HBM. 이게 없으면 우리 칩은 그냥 비싼 실리콘 조각일 뿐이에요. 회의장이 웃음으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젠슨 황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으면 인공지능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HBM이 우리 산업의 심장이에요. 그 순간 저는 10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 제조국에 불과하다. 핵심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젠슨 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두뇌를 만들면 그들이 기억을 만들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죠. 그리고 솔직히 HBM 기술은 지금 그들밖에 못 만듭니다. 다른 업체는 못하나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16층짜리 칩을 나노미터 단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져도 전부 망가집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10년 넘게 이것만 연구했어요. 그 노하우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한 기술이라고 비웃었던 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두 회사만 할 수 있는 초고난도 기술이었던 거예요. 간담회가 끝나고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이번에 삼성한테 추가 물량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대. 진짜? 왜? 캐파가 부족하대. 이미 풀로 돌리고 있다고. 미쳤네. 우리가 물량 달라고 애걸하는 시대가 올 줄이야. 그러게. 예전엔 우리한테 팔려고 줄 섰는데 말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에 납품을 부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 완전히 틀렸어. 이제야 인정하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칩이 아니라 메모리였어.
아무리 강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만들어도 그걸 빠르게 처리할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그걸 한국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준비했던 거지. 맞아. 우리가 메모리를 저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정부와 삼성이 2010년대부터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더군요. 그들은 언젠가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때를 대비해 기술을 쌓아왔던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2015년에 삼성이 HBM 개발을 선언했을 때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당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투자다. 시장성이 없다. 메모리 가격 하락기에 신기술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그 중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비판적인 리포트를 썼었거든요. 삼성의 HBM 투자는 과도하다. 시장 수요가 불확실한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건 주주가치 훼손이다. 화면 속 제 이름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승자 한국 메모리 산업 재평가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0년간 한국을 오해했다. 그들이 만드는 메모리를 단순한 부품으로 봤다. 하지만 그건 부품이 아니었다. 그건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었다. 엔비디아의 칩이 두뇌라면 삼성의 HBM은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 없는 두뇌는 작동할 수 없다.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하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승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리포트를 저장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엔비디아 로비에서 봤던 그 문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파워드 바이 삼성 메모리. 그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리는 선언이었죠. 저는 이제 평택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그 공장을 봐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공장에서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평택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평범한 한국 시골이었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에 10여 개의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분증 확인, 방문 목적 확인, 카메라와 휴대폰 제출. 보안이 공항보다 삼엄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기술은 국가 핵심 기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죠. 아, 이건 단순한 기업 기밀이 아니구나.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구나. 전용 버스를 타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무인 셔틀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였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튜브 같은 통로에서는 자재가 자동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자동화 물류 시스템입니다.
공정에 필요한 자재가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며 이동합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하던 공장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미래였습니다. 클린룸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화이트 스페이스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에 수백 대의 장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HBM 생산 라인입니다. 공정의 98%가 자동화돼 있어요. 98%요? 네. 나노미터 단위 작업이라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전부 처리하죠. 저는 그 광경을 넘어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옮기고 레이저 장비가 정밀하게 회로를 새기고 검사 장비가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이 공정이 정말 전부 자동인가요? 핵심 공정은 그렇습니다. HBM은 16개 층의 칩을 수직으로 쌓는 건데 한 층이라도 삐뚤어지면 전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5년쯤요. 15년이요? 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실패만 반복했어요. 수천억 원을 날렸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엔지니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중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중이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인가요? 견학은 계속됐습니다. 연구개발동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만난 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차세대 HBM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HBM4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양산 중인 HBM3보다 2배 빠른 속도죠. 벌써 다음 세대를요? 당연하죠. 지금 만족하면 도태됩니다. 우린 항상 3년 후를 준비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도 벌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경쟁력이구나 싶었어요.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습니다. 직원 식당인데도 메뉴가 호텔급이었어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 복지에 많이 신경 씁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식사 중에 옆 테이블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너스 나오면 뭐 살 거야? 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까 봐. 그동안 주말에도 많이 못 뵀거든. 나도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야근이 너무 잦았어. 그래도 보람 있잖아. 우리가 만든 칩이 전 세계 인공지능 돌리는 거 생각하면. 맞아. 그게 자랑스러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견학 마지막 코스는 전망대였습니다. 평택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해질녘이었습니다. 석양을 받은 거대한 건물들이 금빛으로 빛났어요. 밤이 되자 건물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니까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칩의 가치가 수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칩들이 전 세계로 나가 인공지능을 작동시키죠. 대단합니다. 로버트 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외국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오래 우릴 과소평가했을까요? 우린 20년 전부터 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제조국으로만 봤어요. 기술 혁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만 나온다고 믿었죠. 이제는 생각이 바뀌셨나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아니에요. 여긴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니 보람 있네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평택 단지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인 셔틀, 자동화 라인, 연구원들의 열정,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했던 말. 우린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왜 세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는지. 그들은 돈을 벌려고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기술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10년을 허비했구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조국이 아니다. 한국은 기술 제국이다. 2024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뉴욕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었지만 저는 한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습관이 됐거든요. 오전 9시 한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만 원, 12만 5천 원, 12만 8천 원.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13만 원. 화면 속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3만 전자. 불과 2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숫자였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이 13만 원 뚫었어. 미쳤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구나.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로버트 봤어? 13만 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 작년에 80% 수익 냈지? 축하해. 맞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조용히 삼성전자 주식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평택 공장을 다녀온 후였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확신이 생기면서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13만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점심시간에 혼자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13만 원은 단순한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었다는 의미였어요. 한국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죠. 그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에 올랐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건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건 제가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뉴욕의 여름 하늘이었어요. 난 뭘 본 걸까? 지난 15년 동안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였어요. 삼성전자 시총 500조 돌파. 아시아 기술주 새 역사. 기사를 읽는데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월스트리트는 한국을 단순 제조국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기술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회의 소집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기술주 비중이 25%인데 이걸 35%까지 늘리기로 이사회가 결정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5%요? 그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높지 않아요. 오히려 늦었죠. 경쟁사들은 이미 40%까지 늘렸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무가 저를 봤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한국 섹터 책임자니까 맡아줘. 향후 5년 전략 리포트 작성하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13만 전자 이후 한국 기술주 장기 전망.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타이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13만 전자는 끝이 아니다. 이는 시작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가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왔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기술 자립.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해 시스템 반도체로 그리고 인공지능 칩으로. 한국의 기술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13만 원은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보였어요.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이곳. 하지만 이제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한다.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만 남았을 때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결론 13만 전자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로 증명한 자존심이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리포트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묘한 충족감이 들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 관계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로버트, 오늘 13만 원 돌파했습니다. 평택 방문하셨을 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드립니다. 13만 원은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기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복도에 걸린 세계 지도가 보였어요. 한반도가 작게 표시돼 있었죠. 저는 그 작은 나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13만 2천 원에서 장이 마감됐더군요.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 13만 원 돌파에 감격의 눈물. 기사를 읽었습니다. 평택 공장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환호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만났던 그 엔지니어도 보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13만 전자. 그건 그들이 만든 세상의 증거였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특별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만했던 과거의 나에게 한국 기술 제국에 대한 고백. 이 리포트는 제 커리어 20년 중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겁니다. 단순한 투자 분석이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자 반성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한때 제조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나라를 기술제국이라 부른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년 전 나는 삼성전자를 과소평가했다. 10만 전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의 나라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었다. 나는 철학을 놓쳤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기술에 대한 집념,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그걸 보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리포트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가 말했다. 우린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중이라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런던 회의에서 받았던 굴욕, 서울 지하철에서 들었던 청년들의 대화, 엔비디아 로비에서 본 그 문구, 평택 공장의 압도적인 광경, 13만 원을 돌파하던 순간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에 투자하는가? 숫자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만약 숫자만 본다면 당신은 나처럼 실패할 것이다. 진짜 투자는 그 나라의 철학을 보는 것이다.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나라다. 외환위기에서 일어났고 기술 종속에서 벗어났으며 이제는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10만 전자를 비웃었다. 13만 전자는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신한다. 20만 전자도 30만 전자도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리포트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 그리고 존경하는 대상에게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동행이다. 나는 이제 한국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고 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이 편지는 오만했던 과거의 나에게 바친다. 그리고 나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치고 있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전한다. 눈을 떠라. 세상은 이미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리포트를 다 쓰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0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솔직한 글이었어요. 제 실수를, 제 오만함을, 그리고 제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추신 만약 당신이 아직도 한국을 의심한다면 직접 가보라. 평택 공장을, 서울 거리를, 그들의 눈빛을 직접 보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왜 내가 한국을 기술제국이라 부르는지. 리포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발송했어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3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은 답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로버트, 당신 리포트 읽고 울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이는 비판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어떤 이는 질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늦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오후에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로버트, 내 리포트 난리 났어. 사내 게시판에서 화제야. 좋은 쪽으로? 반반이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용기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해. 저는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난 진실을 쓴 거니까. 근데 진심이야? 한국을 기술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내가 직접 봤거든. 그들의 공장을,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미래를.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평택. 가봐. 후회 안 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임스 스퀘어를 지나갔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삼성 광고가 떴어요. 더 퓨처 파워드 바이 삼성.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같았으면 비웃었을 문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문구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과거의 나와 작별했다. 오만했던 나,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 기회를 놓쳤던 나.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났다. 배우는 나, 존경하는 나, 미래와 함께 걷는 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르쳐준 건 자존심이었다. 기술로 증명하는 자존심.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눈을 뜨게 해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숫자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만약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걸어보세요.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기술 제국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긍심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